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 남이죠, 사실은. 네, 대선이 벌써 6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대선 전국 관련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에 청와대 나오셨으니까 그 이후에 좀 한동안 좀 공개석상에서는 좀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그 무주택자였어요. 네. 그래서 저기 산속에 네. 집 하나 좀 지었고요. 네. 네, 그래서 살 집이 생겼고요. 이제 지역구가 송파인데 거기는 조금 비싸가지고 네. 집을 마련할 여력이 안 돼서 집 짓는 일을 좀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산속이니까 책도 좀 읽고 또 최근에는 이제 송파을 지역위원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잠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어떻게 보면 그 수석님만의 시간을 좀 갖다가 나오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대선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재명 후보 슬로건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저 슬로건을 딱 네. 접하는 순간 네. 오히려 기존 그 대선에서 나왔어야 될 슬로건이다. 네.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네. 사실 제가 2017년도에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께 네. 우리 대통령이 아니고 나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이 문명이 국민 한 분 한 분을 주체로 권력 단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네. 이 문명의 원리에 맞다 해서 나의 대통령 어떠냐라고 건의를 드렸었어요. 네. 근데 안 됐죠. 그래서 특히 저기 나를 위해 이재명 이거는 화자를 국민으로 네. 그렇게 후보에서 국민으로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입장에서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를 오히려 되묻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슬로건이라서 저거는 이 시대 문명의 원리에 아주 맞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거기에 더 이렇게 무게를 둔 아주 그 반전의 슬로건이다 이렇게 네.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추진력, 강하게 일을 뭐 실행하는 실행력이 강점인데 그거를 핵심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 이재명은 합니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꾼 게 오히려 좀 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 좀 그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게 아마 연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도 참 좋은 슬로건인데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죠. 네.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이라든가 결단, 또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크고 작게 이렇게 인식이 분명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 이재명 한다는 게 네. 나를 위해 네. 이렇게 전환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는 슬로건이 아니고 나를 위해 이재명 안에 연상이 되고 함축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뭐 새로 슬로건도 바꿨는데 이게 또 지지율에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민주당 선대위 내부 분위기는 좋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네.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가장 큰 게 지지율과 관련된 움직임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정치권은 늘 그렇습니다. 네. 특히 대선에서 지지율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선대위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좌우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2002년부터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네.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이제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그때 별일이 다 일어났거든요. 후단파들이 생겨나고 후보 교체론도 있었고 네, 그렇죠. 그러다가 탈당도 해서 다른 제3후보 쪽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선거의 분위기라든가 역량들이 좌우지되는 이런 거라서요. 최근에 저는 골든 크로스가 낮다고 보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아무래도 내부가 조금 더 갈등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운을 얻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준비된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양당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주춤하거나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게 전반적인 여론 흐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역시 이 30%대 이른바 박스권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 박스권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한계가 지금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2017년 한번 연상을 해보면요. 네. 회고를 해보면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네. 탄핵되고 하여튼 조기 대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가 그때 이제 괴멸됐다 싶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파괴적인 상황이었었는데요. 문재인 후보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네. 한 15% 정도 되는 분들이 유목민처럼 후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안희정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네. 거의 문재인 후보하고 비슷한 적도 있었고요. 민주당이 이 후보로 문재인 후보를 선출하니까 안철수 후보로 이 15%가 또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 폭은 작지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불과 한 달 만에 15% 정도가 급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한테 올 수가 없죠. 오더라도 일부가 올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를 바로 옮길 수가 없고 중간지대에 머물거나 제3의 후보를 좀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동반해서 조금 상승하고 지지 후보 응답을 유보하는 이런 분들도 조금 늘어나는 이런 걸로 조금 이동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석님의 분석을 좀 쉽게 풀어보면 결국 핵심 지지층의 이 표심은 일단 현재 드러나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는데 앞으로의 관건은 마음을 아직 잡지 못하신 분들, 부동층 분들을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끌고 오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그래픽을 한번 좀 볼게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결코 이번 선거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만만치 않은 구도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결과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 다수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수십 번을 공사석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은 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는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민주당 이제 재집권이 성공했던 그때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 정권 말기에 지지율이 아주 낮았죠. 그리고 정권 교체 비율도 높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저쪽의 재집권 과정도 똑같이 정권 교체율이 높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과 등과 다르게 평가 투표, 회고적 투표가 아니고 전망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선거, 미래 선거,
비전 선거가 중심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읽혀지니까 정권 교체론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윤석열 후보가 한때는 40% 중반까지 갔다가 폭락을 하고 있는 그 원인이죠.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인물 선거, 비전 선거로 국민들이 이제 반응을 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재탄생에 가까운 그런 노력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저 정권 교체 비율하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하고는 어떻게 보면 무관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대선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미래 투표 성격이 있어서 지금 정권 교체 이런 비율만 놓고 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좀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앞서 수석님께서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얘기도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던데. 아마 그 단일화도 네. 안철수 후보의 경우 4, 5%대에 머물러 있을 때하고 두 자릿수 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도 양상이 좀 달라질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10% 중반대를 간다. 만약에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20% 초중반대로 깔아앉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20% 초반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네.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어찌 보면 단일화의 극적 효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에 못 미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 소위 말해서 흥행 효과, 긴장감 이런 것들이 조금 깔아앉게 됩니다. 다만 흥행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과연 저 2부 리그의 단일화 같은 지지율 가지고 네. 반전을 시켜낼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는 또 익숙한 후보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도 출마를 했었고 그 전에도 사실상 출마를 했는데 등록을 못한 거죠.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반전을 일으킬 만한 단일화 요소가 없는 채로 네. 박빙의 단일화 국면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지금 수석님 말씀을 좀 가만히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그 러브콜을 보낸 적도 좀 있더라고요. 내부 분위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할 수 있는 또 네. 정치적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훨씬 더 매력적이게 보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사실 뭐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는 몰라도 아마 윤석열 후보와의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끌리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질문을 좀 드리면 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단일화를 한다거나 또 어떻게 보면 단일화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더 위협적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더 위협적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일화 효과도 처음 나온 인물들의 첫 단일화면은 네. 그거는 이제 반전 효과들이 굉장하죠. 네. 그런데 조금 흘러갔다 그래야 되나요? 네. 자주 나오는 분과 또 이 지지율이 급락한 분과의 단일화는 그 자체로는 뭐 볼거리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파격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또 몇 년 전부터 국민들이 인위적인 어떤 정계 개편이라든가 인위적인 행위에 대해서 점수를 별로 안 줘요. 네.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난 2017년도에도 문재인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를 추진했는데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고 미풍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행위에 대해서 변화된 국민들의 시각이 얼마만큼 점수를 줄지의 문제는
미지수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거 잣대로 여건이 갖춰져도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거나 반전을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큰 감흥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그래도 이재명 후보 앞에도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긴 한데 가족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녹취가 좀 있던데 이 녹취를 듣고 수석님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가족이든 측근이든 본인이든 또 과거든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있는 대로 좀 다 내놓고 사과를 할 때는 뭘 잘못해야 사과를 하는 거지. 하여튼 내가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 뭐 이런 거는 조금 좀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시겠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예.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은. 글쎄, 뭐 둘을 부인은 나와서 뭐 사과했는데 아들은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네.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들었는데 수석님 지난주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오셨을 때도 한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좀 첨예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상대당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수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아들은 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너무 논리적이고 또 해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말 자체를 드라이하게 보면은 대통령의 부인과 대통령의 아들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터졌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도박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마음 한쪽에는 김건희 씨의 과정과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가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뜻이 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는 최근 들어서 국민들께 사과도 많이 하고 네. 또 해명도 많이 하고 몸을 한껏 낮췄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이 사과를 직접 해야 되는 문제는 뭐 10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찌 김건희 씨의 경우하고 같이 취급이 되느냐. 사실 저 질문을 던졌던 언론인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동일선상에서 던진 질문은 아닌데 네. 너무 명료하게 정리하고 논리적 해설적으로 가면서 저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 뭐 인터넷상에서는 부부 사이가 무촌이고 아들은 어떻게 보면 직계 존속이니까 아들이 어떻게 남이 될 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좀 취지가 오해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건 정치적 관계에서 부인은 절대로 남이 될 수가 없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들은 관리 대상이긴 하지만 부인의 영부인의 경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라서 저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가족적 관계로 해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저것은 완전히 남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뭐 해외 정상회담 같은 데 가더라도 대통령 부인과 함께 대통령이 그 대외 행사를 하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족 관련 리스크 외에도 논문과 관련된 그 표절 의혹도 지금 불거졌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불거졌지만 이재명 후보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아직 판단을 대학 측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또 분명하게 인정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시원시원한 거죠. 네. 그래서 제대로 인용 표시를 안 했고 또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는 인용 표시 제대로 안 하고 뭐 논문 그렇게
헐겁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네. 김건희 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래된 거고요. 사실 참여정부 때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네. 기점으로 논문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고 강하게 야당으로부터 제기를 받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기준들이 세워진 거라서요. 그 영역 밖에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인정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이 공수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제가 앞서 취재 기자를 통해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오후에 국회로 공수처장이 아마 나와서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른바 사찰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이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이 공수처의 무분별한 이 통신조회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아무 말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박범계 전해철 장관을 교체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엄중히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 사찰과 야당 탄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면담 요구에 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수석님 지금 논란의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법원에 영장이 필요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지금 불거진 게 아니라 영장이 필요 없는 통신 자료, 그러니까 가입자 신상 정보를 지금 광범위하게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정치 사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야당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사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건 좀 다른 문제라서 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공수처 그 통신조회 문제에 관련돼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출신 중에 가장 많이 조회를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윤석열 후보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저거는 한마디로 관행화됐고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현직 검사 누구에게든 이 문제는 다 겪었던 문제고 그렇게 해왔던 문제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출범의 목적과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특히 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의 침해 이런 것들을 다시 개선하고 이러기 위한 의미도 목적도 안고 출범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저런 행위를 아무런 절제감이 없이 했다는 것은 그건 되돌아볼 문제고요. 이거는 법률 개정이라든가 또 헌재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석님 말씀은 그 공수처의 이런 통신자료 조회가 법적으로는 아마 문제되는 일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그 국민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낡은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낡은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안 된다.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고 적절한 설명이나 유감 표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 네. 낡은 관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 관행 속에서 수사를 해왔던 이 검사들에게는 그 관행의 개선을 요구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행이고 문화죠. 그런데 공수처는 출범의 의미, 목적 이런 것들 속에 분명히 인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사찰이라고 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고 저 불법적이지 않은 저 행위라 하더라도 적어도 공수처만큼은 굉장히 저것은 절제 있게 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자기 반성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 수석님 이렇게 그 국민의힘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이 통신자료 조회 대상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야당 의원에 집중돼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또 이제 고발 사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고발 사주 문제는 통화 사실을 확인을 하는 이런 네. 과정들이 있어야 유무죄를 입증하고 기소 여부를 또 판단할 수 있는 수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저것이 이제 카톡방에 네. 기자들과의 카톡방이나 이런 것을 통째로 들어서 신상 확인 요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숫자도 많이 관여가 돼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관행적으로 쉽게 뭉태기로 이것을 진행한 것이 야당 의원들이 상당 숫자가 이렇게 공수처 과정에 이렇게 밝혀진 이런 결과로 귀결지어지는 거죠. 네. 일단 뭐 공수처에서 국회에 나와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녹취를 듣고 수석님과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네. 뭐 대통령께서도 사과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그건 분명한데 이제 실패를 했으면은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봅니다.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올린다라고 하는 대원칙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취득세, 거래세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취지이고.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들었는데 수석님 좀 그 난처하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 수석님께서 지난 4월에 청와대에 나오셨잖아요. 나오신 이유가 뭐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뭐 재보선 그 패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나오신 측면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시 민심이 또 부동산 정책과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재명 후보의 이런 그 이른바 문재인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차별화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 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민주당의 후보였던 문재인 네.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 두 분이 정치적인 차별화나 갈등을 하는 그것은 옳지 않죠. 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선거고 인물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똑같은 정책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대통령도 이렇게 국민들께 사과를 했더니 이 부동산 문제가 제일 뜨거운데 사실은 원칙의 천명이거든요. 좀 전에 그 얘기는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높이고 이것이 뭐 다 아주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준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래세가 좀 많이 오른 그것은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를 좀 줄여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생애 최초 주택의 거래세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거래세는 취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원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계제의 생애 최초 주택만이 아니고 거래세를 정상적 수준으로 하고 보유세는 유지를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을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비중은 높이고 거래세 비중은 낮춰서 거래가 좀 원활하게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큰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안을 보면 지금 뭐 1세대 1주택자라는 일단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뭐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를 좀 완화하는 방향의 제안이 있었고 또 다주택자 중과 유예라는 이것도 물론 정부와의 좀 그 이견이 있지만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좀 완화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뭐가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주택에 대한 문화는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유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집을 사면서도 집값이 조금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살고 실거주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데, 그래서 1주택 실거주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는 그런 원칙이 하나 특히 있고요. 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세금을 일종의 누진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것도 1주택 실거주자의 장기 거주자는 현재도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0억 정도 가는 1주택자 한 10년 살면은요, 세금 내는 게 1년에 한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1주택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양도세 다주택자를 유예를 하겠다, 양도세를. 이 점은 좀 이재명 후보가 조금 이 기준, 이 원칙, 이 방향에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부 입장과 좀 더 수석님은 좀 가까운 측면이 있으신 것 같네요. 아니, 그리고 국민들이 네.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네.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실현된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이 1주택자는 오래 살고 겨우 팔아서, 그래서 이 장특공제가 있잖아요. 네, 장기거주자 네. 특별공제가. 그런데 다주택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주택자가 아닌 국민들은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좀 생각하고 건드리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결국 그 기본 원칙은 갖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좀 실용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맞춰나간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국토보유세 관련해서는 또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 국토보유세에 대한 좀 반대 여론이 좀 높으니까 좀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물론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하겠다는 데는 나름의 또 합리적인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전제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래서 저것은 그런 생각은 있으나 이것을 무조건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된 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배당금제든 국토보유세든 실제로 이재명은 그것까지 하겠느냐. 네. 근데 이 대전제가 국민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앞으로 그야말로 국민 여론, 국민 기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 존중과 국토 보유세의 이 간극이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 정부하고 조금 다르게 네. 이재명 후보가 제기를 하면서 그 기준을 시장 존중이라고 했거든요. 그것과 국토 보유세의 정서적, 감성적 간극이 꽤 큽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에 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고가 아파트 거주자와 그 바로 앞에 다세대 거주자가 있으면 다세대 거주자들이 훨씬 더 국토보유세를 할 경우에 더 많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할당받은 토지 평수가 아파트는 몇 평 안 되고 다세대는 많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이재명 후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고요. 이건 후보로서 지금 국민의 여론을 전제로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의 변경을 그렇게 중요한 측면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바로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보통 다른 거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국민 동의를 전제로
후보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공약이나 정책하고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그 수석님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또 반대 입장으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과 대담은 여기서 마치고 2주 뒤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천 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둔화됐지만 위중증 환자는 열흘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확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가 도입됐습니다. 방역수칙 강화로 유흥주점은 물론 카페와 일반 음식점까지 밤 9시를 넘겨 영업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분이 내려져야 하는데 서울시가 관련 고시를 하면서 대상에서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을 빠뜨리는 황당한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미친 짓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야당에 대해서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면 공수처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회사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양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자정 석방됩니다. 사면 절차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이곳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이어 서울 등으로 한파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새밑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와 호남, 충남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37명으로 전날보다 372명 줄었지만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이 줄어 1,145명으로 열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새 73명 추가돼 누적 5,455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3,453명, 국내 발생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30%로 부산과 전북, 경남 등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돌파 감염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 추가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차 접종자는 51만 명 넘게 추가되며 접종률은 33.4%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9.9%포인트 떨어져 68.8%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74.4%, 경기는 62.2%, 인천은 79.3%에 달했습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67.4%로 전날보다 7.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돼서 유흥주점은 물론 카페와 일반 음식점까지 밤 9시를 넘겨 영업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와 손님 모두 처벌을 받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이런데도 서울시가 방역 강화 조치 고시를 내면서 대표적인 업종인 노래방과 PC방 등을 빠뜨렸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우 기자. 네, 서울일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시국에 영업 제한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서울시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네, 지난 28일 밤 10시 40분쯤에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방역수칙으로 인한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서까지 불법 영업을 하던 대치동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했는데요. 노래방 간판을 달건 채 등록은 일반 음식점, 실제 영업은 유흥주점으로 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속한 경찰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1명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서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서 영업하면 업주와 손님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서울시가 관련 고시를 내면서 유흥주점은 물론 식당과 카페까지 포함했지만 유독 노래 연습장과 PC방, 영화관, 멀티방 등은 대상에서 빠뜨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 업소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할 뿐 형사처벌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게도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간판이 노래방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서 편법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부 조치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른바 집합 금지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각 담당 부처가 낸 고시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노래방 등을 맡은 경제정책과에서 낸 고시에서 유독 처벌 조항이 빠져버렸던 겁니다. 해당 과에서는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까지 낸 고시에서만 하더라도 처벌 조항을 빠뜨리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운영시간 제한 부분 관련 처벌 조항을 뺐다가 그 양식을 재활용하면서 담당자가 실수로 처벌 조항을 빠뜨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서류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붙이는 이른바 복붙 행정 때문에 정부 발표와는 달리 어떤 업소는 처벌에서 빠지고 어떤 업소는 처벌에 포함되는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해서 다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반발해 영업시간 제한 방침을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한 카페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형 카페 대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인천 송도동에 있는 본점과 직영점을 밤 늦게까지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했는데 해당 카페는 방역 조치로 누적 적자가 10억 원에 달했다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정부가 2년째 지속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달부터 의료 현장에서 먹는 치료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위험군으로 꼽히는 고령층이나 기저질 환자의 코로나19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때 사용해서 중증 진행과 사망 위험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환 관리도 강화합니다. 우선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내년 만 13세에서 17세의 여아, 만 18세에서 26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성으로 확대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번지고 있는 유럽은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일일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유럽 각국은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20만 8천 명, 현지 시각으로 29일 프랑스가 밝힌 전날 하루 확진자입니다.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체에서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J'ai fait un rapide calcul avant de vous rejoindre. Ça veut dire que 24 heures sur 24, jour et nuit, toutes les secondes dans notre pays, plus de 2 Français sont diagnostiqués positifs au coronavirus. 배랑 보건장관은 여전히 백신을 거부하는 500만 명이 감염 위험성이 가장 높다면서 백신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식당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는 백신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영국도 하루 확진자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18만 3천여 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영국은 일단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I've talked to doctors who say the numbers are running up to 90% of people in intensive care who are not boosted. If you're not vaccinated, you're 8 times more likely to get into hospital altogether. 유럽 곳곳에서 기록적인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증상이 있건 없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Die Untererfassung ist wahrscheinlich in der Größenordnung, dass derzeit also die tatsächliche Inzidenz 2- bis 3-mal so hoch ist wie die Inzidenz, die wir ausmessen.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영국처럼 방역 단계를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유럽 각국은 대체로 연말과 신년 행사를 축소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서 확산하며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93만 명에 이르는 전례 없는 폭증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가 동시에 유행하며 확진자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전후한 22일부터 28일까지 최근 7일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5만 명, 하루 평균 93만 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지난 4월 말 81만 명을 기록했던 최다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확산세의 진원지는 유럽입니다.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51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동시에 유행하며 확진자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Delta and Omicron are twin threats that are driving up cases to record numbers, which again is leading to spikes in hospitalizations and deaths. 그러면서 이 같은 폭발적인 확산이 의료 체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이런 상황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don't want people to be complacent, saying this is not severe, this is mild, and we have to be very careful in that narrative. WHO는 오미크론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여전히 위험한 존재라며 백신 접종 외에도 의료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서 내년 1월 말쯤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단언하기 어렵지만 나라 크기와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기존의 다른 변이를 대체한다는 점이 확실해지면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세 미만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2세에서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백신 시험이 당국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승인까지 최소 2달가량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서 야당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대한 질문에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진 않는다면서 다만 지나친 걸 경계해야 하고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사찰 논란에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도 털었다고 한다면서 미친 짓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도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지적에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한 것이라면서 언론에 대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사찰과 연결짓는 것은 물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양평군청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전 9시 반부터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8곳과 전 현직 공무원 주거지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평구는 지난 2016년 사업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후보 처가 회사가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문제는 삼기는커녕 알아서 사업 시한을 늦춰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 수재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오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밤 자정에 석방됩니다. 박 전 대통령 석방 절차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오늘 밤 12시, 내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집니다. 교정당국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개후 인력을 철수시키면 사면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시 KT가 투표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공익 제보를 했다가 보복에 시달렸던 이해관 씨가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을 끝낸 이 씨는 옳았다는 걸 인정받아 기쁘다면서도 아직 바뀔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11년 대한민국은 느닷없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제주도가 후보에 올랐다며 정부까지 나서 전 국민에게 전화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표를 추진한 사설재단이 실체가 없다는 폭로가 나오며 사기극 논란이 일었습니다. 통신 대기업인 KT가 전화투표 과정에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해관 씨는 이 문제를 방송에서 직접 증언한 공익 제보자입니다.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가 번호만 국제전화지 국내 전화로 처리됐다는 것을 알고 KBS 추적 60분하고 인터뷰를 한 게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로 이후 이 씨는 정직과 강제발령, 부당 해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긴 소송 끝에 3년여 만에 회사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회사가 이번에 또 감봉을 했어요. 왜냐? 정직도 무효고 해고도 무효라니까 그럼 우린 감봉으로 징계한다. 이 씨는 다시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7일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익신고에 나선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사이에 법정 다툼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10년 동안. 내가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구나 하는 이런 기분이 제일 좋았고요. 이 씨는 오랜 싸움 끝에 승리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 조치를 결정한 사건은 40%대에 불과할 정도로 공익신고자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하더라도 넉 달 이상 보복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심의 과정이 법에서 정한 90일보다 한 달 이상 길어진 겁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기업이 보호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익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발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여러 번 부과할 수도 있고 신고자가 이제 연락해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신고를 돕는 변호사 풀이 완성되어야 된다. 옳은 일을 하고도 보복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익신고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 조치를 더 강화하도록 법체계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내년부터 이렇게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올해 어린이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8월엔 개학 첫날 학교에 가던 12살 여자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덮치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엔 충남 당진에서, 이달 8일엔 인천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들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단속도 나서보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보행자들이 미처 다 건너기도 전 우회전 차들이 건널목을 가로지르는가 하면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가자마자 차들이 내달리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 사망이고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발생했습니다. 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새해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 뒤 횡단보도와 주의 서행 의무와 관련해 굳이 멈추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간 뒤에 우회전해야 단속에 적발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2번 위반하면 5%, 4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보행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쉽게 말해서 이번 규제로 도로교통 규정 자체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주의서행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게 차이인데요.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엔 우회전하면 안 되고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구간을 우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서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도로를 건너는 모든 사람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전을 막으면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운전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횡단보도 위에는 보행자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일시 멈춤한 뒤 우회전했는데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피하기 힘들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결국 보험료 인상카드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가장 중요한 게 운전자 습관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상 최대한 운전자는 방어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자 스스로가 횡단보도나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우회전할 때 우선 멈추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건데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나 녹색이든 일단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보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서행하여 통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밖에 또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된 게 있습니까? 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상대방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수리비 부담이 커지게 돼 주의운전 등 사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목표한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안전 규제들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 산업 생산이 1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소비는 2% 가까이 줄며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꺾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10.9% 증가해 7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11월 산업활동 동향 지표를 보면 경기가 회복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방역이 다시 강화되고 소비 심리도 하락 전환했다며 12월에는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이 점점 심화돼서 인기 차종은 한 달 전에 비해 한두 달 더 기다려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차 구매 정보 플랫폼 개차는 고객 계약 정보 등을 분석해 국산차의 출고 시기를 분석한 결과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인도받으려면 지난달보다 2달 더 긴 1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등 대기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아반떼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포터2의 출고 대기 기간은 각각 6개월, 9개월, 5개월로 한 달 전보다 모두 대기 기간이 한 달씩 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철도 유휴 부지에 7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오늘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서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짓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15층, 연면적 12,000제곱미터 규모로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4년 1학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통상의 업무를 하고도 야간 당직을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노동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 끝에 밀린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지모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동료 욕설과 비하 등으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구제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석희 선수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 마감일인 어제까지 관련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석희 선수 측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인용돼도 본안 소송까지 시간이 걸려서 실익을 얻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일은 내년 1월 23일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처음으로 수입을 넘어서면서 방위 산업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큰 효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제 불붙기 시작한 방산 수출의 불씨가 꺼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방위산업 전시회 에덱스가 열렸습니다. 전통 군악대는 물론이고 행사장 안팎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만 긴장 속에 수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공포 속에서도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통상적인 30억 달러 수준을 넘어 46억 달러, 5조 4,600억 원을 기록했고 처음으로 수출이 수입을 앞지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이 국방 예산을 감축하고 수출 수주 활동이 제한되던 상황에서 이런 성과라 더욱 그 의미가 큽니다. 최근 호주에 1조 원 규모의 수출에 성공한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는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협상 중이고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도 새해 호주 수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집트에 지하철 전동차를 수출해 탄력을 받은 현대 로템도 K2 전차 등이 무기 시장의 큰 손인 이집트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공포가 확산하면서 새해에 세계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방산 박람회 등 국제 교류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열린 해군 주도의 마덱스 전시회와 공군 주도의 아덱스 전시회가 예년보다 규모가 줄었습니다. 새해 9월에는 육군 주도의 한국국제방위산업 전시회 키덱스가 예정돼 있지만 방역과 비즈니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병무청은 2022년도 병역 판정 검사의 희망 일자와 장소를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3년생과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들로 병무청 웹사이트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희망 일자와 장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병역 판정 검사는 2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행됩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2,98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배당락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연말 연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의 부진을 털어내고 이 시각 현재 1,030선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수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기술주에 부담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소폭 내려왔습니다. 1,18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지되면서 달러화가 하락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6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보시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두바이유, 브렌트유 모두 올랐습니다. 미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추위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를기에서는 서울 동부 지역으로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한낮인 지금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일 기온 변화가 참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어제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데 이어서 오늘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으로도 한파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0도, 대전은 1도, 광주와 대구는 4도 등으로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이 추위 속에 해상으로는 눈구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호남과 충남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세미탄파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다행히 하늘이 맑아지면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무리 없이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에도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파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